네, 이제 순환계 시작할 건데요. 그 전에 아까 제가 요 전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못 드렸던 게 있어서 뭐 별건 아니고요. 그건데 그 세 번째 게 이제 그래도 학습 목표에 있는 내용이니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요 내용이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가로막은 흉곽을 아래로 넓혀주고 갈비사이근은 위쪽으로 넓혀주면서 흉곽의 공간을 넓히고 결국 음압이 걸리니까 공기가 딸려 들어온다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이 책에 보면 그렇게 설명이 돼 있을 거예요. 근데 갈비사이근이 하는 역할을 수축이라고 아예 명시를 해버렸어요. 책에 보면은 흡기 때. 근데 사실 뭐 명확히 아시면 그거는 아니긴 합니다. 이게 왜냐면 갈비사이근이 한 개가 아니에요. 세 가지 층으로 돼 있고 이제 외측, 내측, 그 다음에 가장 내측 이렇게 세 층.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너모스트랑 이너 이렇게 그러니까 내측이랑 가장 내측 이거를 제가 한국말로 뭐라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세 층의 갈비사이근이 있는데 우리가 평소에 호흡할 때 쓰는 근육은 외측 갈비사이근이고요. 가장 바깥에 있는. 걔들은 수축하는 게 맞아요. 걔들이 수축하면 이렇게 흉곽을 위쪽으로 쫙 딸려 올라오도록 도와주는 게 맞는데 안쪽에 있는 근육들도 어쨌든 걔들도 갈비사이근에 해당하는데 걔들은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제 부호흡근에 해당하고요. 걔들은 흡기 때 수축이 아니라 오히려 이완입니다. 네, 그래서 그게 조금 내용이 달라서 그냥 갈비사이근은 뭐 들숨 때 수축한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그거는 사실은 조금 잘못된 내용이라 그거는 책에 있는 거 바로 잡으려고 좀 말씀드렸고요. 이제 순환계인데 이제 인체 혈액 순환하는 과정 뭐 거의 아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그리고 혈액, 심장, 동맥, 정맥, 심장 조금 더 자세히 공부하고 뭐 혈액의 구성이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걸 좀 볼 거고요. 쇼크 사실 결국 이제 요거는 생리학 기본적인 내용이긴 한데 요 내용은 조금 이제 봐놓으면 시험에 그래도 여기저기 이 파트 저 파트에서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이제 처음에 나오는 그림은 이제 요거예요. 요거 이제 요게 이제 그 혈액순환을 전체적으로 모식하는 그림이라 제일 뒤에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그림을 먼저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위에서 봤던 요 그림 있죠? 요 그림에 중간에 심장을 이제 집어넣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잘 이해가 됐으면 그 중간에서 받아서 펌핑해주고 다시 받아서 펌핑해주는 그 심장이 중간에 하나 있다. 네, 그게 결국 혈액순환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얘도 좀 그림이 좋지 않아요. 이게 일러스트 그려주시는 분이 이렇게 보면 관절 잘라서 색칠을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말씀드렸죠. 여기는 이산화탄소가 풍부하고 산소가 부족한 혈액들이 흐르는 걸 파란색으로 보통 표시하고 여기는 이제 산소가 풍부하고 이산화탄소가 좀 적은 걸 빨간색으로 표시한다 했는데 그럼 여기가 좀 잘못됐죠? 해에 있는 데가 어떻게 잘못된지 아시겠어요? 어떻게 이 그림대로라면 어떻게 해야 맞을까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요게 폐포의 모세혈관이 되겠죠? 마우스 커서 보이시죠? 네. 그래서 폐포의 모세혈관으로 들어가는 동안에는 여기는 산소가 부족해야죠. 이렇게 파란색이고 들어올 때는 산소 잔뜩 갖고 오니까 빨간 게 맞고 그러면 여기도 빨간색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서 파란색과 빨간색이 되는 게 맞습니다. 뭐 네. 근데 그러니까 아무튼 예, 원칙이 그렇다. 그림 원칙이. 그래서 요걸로 볼게요. 중간에 심장 갖다 놓은 거예요. 아까 그 그림에다가 우리 사람의 심장은 이심방 이심실로 돼 있죠. 다 아시죠? 여기는 오른쪽이고 왼쪽입니다. 오른쪽은 조직을 돌고 온 체순환을 하고 온 정맥을 받아서 모았다 장전을 했다가 쫙 쏴주면 얘네는 이제 폐로 흘러가요. 그래서 얘들은 정맥이죠. 대정맥. 정맥혈이 흐르는 정맥. 그리고 여기는 정맥혈이 흐르는 동맥.
폐동맥이라고 합니다. 심장에서 폐로 쏴주는 요 동맥을 폐동맥이라고 해요. 그래서 폐로 가서 여기서 이산화탄소 주고 산소 받은 다음에 돌아오죠.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관이기 때문에 정맥이에요. 정맥. 근데 폐에서 오기 때문에 폐정맥이라고 하고, 폐정맥은 좌심방으로 들어와서 모아놨다가 좌심실에서 장전해서 한번 쫙 쏴주면 체순환, 몸으로 가는 겁니다. 조직 관리하러 가는 거예요. 조직으로. 그래서 산소를 잔뜩 가지고 머리, 몸, 팔, 다리, 복부, 장기 쫙 가서 조직에서 산소를 주고 조직 대사를 통해 나온 이런 것들 가지고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혈액순환의 순서예요. 쫙 써 있는데 줄글로 많은데 이 그림 하나만 이해하시면 그냥 끝납니다.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기 배에 있는 특징적인 게 이제 밸브가 있다, 판막이 있다. 왜냐하면 얘들은 이제 힘이 약하니까 모세혈관 돌고 스멀스멀 올라오는데 역류할 수 있으니까 판막이 있고, 심장에도 판막이 있죠. 요거는 이따 심장 판막은 또 뒤에 살짝 나올 겁니다. 여기 O2 리치 CO2 푸어, 산소가 풍부하고 이산화탄소가 부족하고. 근데 이거 왜 빨간색으로 나타내냐면요, 실제 우리 피도 그래요. 동맥혈은 빨간데 그 이유는 이제 적혈구라고 해서 산소를 운반하는 그런 혈액 내 그런 성분들이 있잖아요. 그 안에 헤모글로빈이 있는데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여러 개를 결합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산소를 여러 개 붙이고 있는 헤모글로빈일수록 색깔이 빨개져요. 그리고 산소를 많이 내주고 산소를 조금 들고 있는 헤모글로빈일수록 점점 색깔이 헐해집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방금 한 얘기, 책에 있는 그림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심장만 가지고서 여기 우심방, 우심실, 좌심방, 좌심실. 여기 이제 대순환이라고 해서 조직을 돌고 오는 거 얘기하는 건데, 왼심실에, 그러니까 좌심실에 수축을 하면 대동맥을 따라 쭉 조직 관리하러 떠나는 피가 생기죠. 가면서 이제 머리 쪽으로도 가고 팔로도 가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복부 장기로 가고 다리로 가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우심실, 폐순환이라고 표현하면서 온몸을 돌고 조직에서 산소 주고 이산화탄소 받아온 피를 우심실로 받아서 우심방으로 받아서 우심실에 넣었다가 쫙 폐로 쏴주죠. 네, 정맥혈이죠. 폐동맥으로 나가는 정맥혈. 이거는 책에 있는 그림. 조직 관류가 뭐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혈액이 동맥을 통해 모세혈관 갔다가 정맥 통해 나오는 과정. 흔히 혈액순환이라 표현하는 그게 조직 관류, 펄퓨전이라 하거든요. 제대로 된 용어는 이렇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고, 조직 관류가 유지가 안 되면 세포 기능이 유지되지 않거나 괴사가 초래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아까 호흡계 처음 할 때 제가 세포 호흡이라고 해서 요거 보여드렸는데 기억이 나실까요? 요거. 그러니까 결국 세포는 얘랑 얘가 없으면 못 사는 거고, 얘는 하루아침에 떨어질 일은 없으니까 여기에 초점을 우리가 맞춘 거고, 근데 호흡기에서는 얘가 폐를 통해서 들락날락 하니까 만약에 폐가 얘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면 세포가 죽겠죠. 네. 그 얘기에 초점을 맞췄다면 순환계에서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느냐? 폐를 통해서 몸 안으로 일단 혈액으로는 들어왔는데 어떤 특정 조직에만 관류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조직이 죽기 시작하겠죠. 대표적인 응급질환이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혀서 폐는 멀쩡하고 폐는 산소를 잘 받았고 동맥혈은 산소를 충분히 갖고 있는데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일을 못한다. 혈액을 통해서 결국 받아야 돼. 관류가 돼야 되잖아요. 관류가 안 돼서 세포가 괴사되는 경우도 있겠죠. 심근경색, 그죠? 그 다음에 또 폐는 멀쩡해서 산소 잘 받았어요. 동맥혈의 산소는 풍부한데 머리로 가는 어딘가 혈관이 막혀서 그쪽에 있는 뇌세포가 괴사되기 시작하면, 그죠? 그것도 관류가 안 돼서 발생한 뇌경색.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결국
다들 요게 부족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관류가 안 되거나 아니면 폐질환이 있어서 호흡을 못하거나 기도가 막혀서 호흡을 못하거나 결국 세포들이 죽는 이유는 산소가 부족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혈액순환의 목적은 산소를 각각 조직으로 공급해주기 위함, 그리고 그 과정을 관류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수단계 구성 요소, 혈액, 이런 사진을 보여줬어요. 현미경으로 우리 피 뽑아서 관찰하면 이렇게 보이고요. 이게 혈장이에요. 그냥 밖에 있는 물, 플라즈마라고 하고, 이 안에는 그냥 여기 있는 혈구 빼고 혈소판 뺀 다음에 그 외에 우리가 혈액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알고 있는 모든 게 다 여기 담겨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혈액 응고인자, 영양분, 그다음에 뭐 일부 미네랄, 전해질, 뭐 여러 가지 그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적혈구는 얘네들이에요, 얘네들. 그래서 이 안에 헤모글로빈이 있고 걔네들이 산소를 결합을 해서 갖고 운반을 하죠. 그리고 백혈구, 요런 애들입니다. 요런 애들. 안에 핵이 보이는 면역세포죠. 그래서 외부에서 내 몸을 감염시킬 어떤 그런 뭐 바이러스든 뭐 박테리아든 곰팡이든 오면 잡아먹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또 혹은 뭐 알러지에서도 백혈구들이 결국 면역 반응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죠. 꼭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아니더라도 외부에서 들어온 알러젠에 반응하는 백혈구도 있고 뭐 어쨌든 그게 혈액에 들어있습니다. 혈소판은 혈액 응고에 연관되어 있는 이런 애들이 혈소판이에요. 그 다음 순환계 구성소 혈액 말고 심장이 또 있는데 심장은 크게 전도계, 심근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책에 써 있습니다. 이런 그림은 이제 책에 없는 거 가져온 건데 전도계. 그래서 여기 우심방 어딘가에 보면요. 이게 동방결절이라고 해서 SA 노드라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자동능, 오토마시티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기 혼자서 뇌에서 주는 신호랑 아무 상관없이 자기 혼자서 계속 신호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전기 신호를 만들고 그 전기 신호는 이렇게 깔려있는 전선 같은 전도계 여기를 따라서 전기 신호로서 전달이 되고 그러면 이 신호를 받은 여기에 있는 근육세포들이 흥분을 하면서 수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망가지면 부정맥이 생기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얘가 여기 무심방 어디인가 있다. 그래서 전도계 이렇게 있고요. 요거는 이제 중간에 여기가 방실결절이라고 하는 데인데 신호를 잠깐 여기서 멈추게 해줘요. 얘가 있기 때문에 심방이 수축하고 심실이 수축하고가 이렇게 따로따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그 심장 소리 들어봐도 우리 두근두근이라 표현하는데 실제로 심음이 그렇게 두 번씩 들리잖아요. 두근, 두근이라고 표현을 하면 그게 판막이 닫히는 소리들인데 처음에는 요게 닫히고 그 다음은 혈액이 나가서 요런 게 닫히는 그런 소리인데요. 어찌되었건 그렇게 소리가 난다는 게 결국 얘가 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심방에서 먼저 수축을 하고 피를 짜주고 그 다음에 심실이 수축할 때 여기 판막이 닫히면서 소리가 한번 나고 그 다음에 쭉 뿜어져 나가서 얘네가 이완할 때 여기가 닫히면서 소리가 나. 만약에 얘가 역할을 못한다면 여기에 있는 피가 정체가 될 수 있어요. 심방에 있는 피가 심방에서 한번 짜주고 심실로 충전한 다음에 심실이 짜줘야 되는데 심방의 피가 정체가 될 수 있고 뭐 심방의 피가 정체되는 뭐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뭐 그런 종류의 뭐 문제가 생겨서 그렇다라고 하면 어쨌든 심방 내 혈액이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피떡해지거든요. 심방 세동 때도 그래요. 심방 세동 때 뇌경색이 잘 생기는 이유가 아무튼 심방에 있는 피를 심실로 제대로 심방이 수축해서 내려주지 못하면 여기에 피가 그냥 고여 있게 되고 고인 피는 엉겨붙어요. 그 엉겨붙은 피가 내려왔다가 얘가 쏴주면 어딘가 가서 막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있다. 그냥 참고 삼아 알아두시고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는데 그죠? 그래서 얘들은 엄청 두꺼운 근육에 특히 좌심실은 피를 온몸으로 짜줘야 되기 때문에 엄청 두꺼운 근육으로 돼 있어요.
우심실에 비해서 훨씬 두껍습니다. 그래서 전기 신호가 쫙 돌 때 그 신호를 받아서 수축을 하고요. 우심실은 이렇게 대정맥에서 받아서 회동맥으로 쏴주고 좌심실은 이렇게 좌심방 해에서 온 피를 받아서 아올타 대동맥으로 쏴주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책에 있는 그림입니다. 좌심실, 우심실, 대동맥, 해동맥, 그 다음에 이렇게 정맥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어쨌든 심장 얘네도 근육이죠. 얘네도 먹고 살아야죠. 언제 뭐 얘네들은 뭐 먹는 것도 없이 산소도 안 받고 그냥 계속 일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받는 자기들도 산소를 먹으려고 자기들이 짜준 피에서 바로 돌려받는 혈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관상동맥이고요. 이렇게 세 개가 흘러가요. 우관상동맥, 좌관상동맥인데 좌관상동맥은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흐르는 피를 통해서 심장에 있는 근육도 산소와 영양분을 똑같이 공급을 받고 있어요. 여기가 막히면 심장에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괴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그 질환을 심근경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맥과 정맥 이렇게 있고요. 우리 심장까지 받고 심장에서 피를 뿜어주면 이 동맥은 이제 전신순환하는 동맥 얘기하는 거예요. 대동맥이 나오죠. 대동맥이 나오고 머리로 가는 혈관은 먼저 나와요. 경동맥, 여기 목동맥이라고도 하고 경동맥, 그 다음에 팔로 가고 쭉 돌아서 여기서 내장으로 가는 여러 가지 혈관을 분지를 시키고 대대동맥이라고 하죠. 굉장히 혈압도 높고 피도 많이 흘러서요. 여기는 찢어지면 사람이 금방 잘못되죠. 이런데 동맥류 생겼다 터지면 거의 즉사합니다. 현장에서 사고 나서도 이런 대혈관이 찢어지면 현장에서 즉사합니다. 바로 죽어요, 바로.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다리로 가는 두 갈래, 그죠? 여기 아까 우리 골반 쪽 볼 때도 이 혈관 봤었죠? 그래서 우리가 촉지하는 대퇴동맥. 이거 왜 엉덩동맥이라 돼 있을까요? 대퇴동맥. 아, 맞아요. 처음에는 엉덩동맥이 맞습니다. 죄송해요. 일리아 가터리니까 엉덩동맥이 맞고 이게 여기 삭고랑인대를 지나면서 넉다리 동맥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우리 아까 동맥정 연습했던 그죠? 뒤정강 동맥이 있고 그리고 이쪽 말고 이 앞쪽 분지에서 여기 도잘리스 페디스 발등 동맥이 있는 거죠. 동맥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동맥이 있는 데는 항상 정맥이 짝꿍처럼 있다 보시면 돼요. 고길 따라서 그대로 올라가고 아래에서 올라오면 아래대정맥, 하대정맥, 위에서 오면 상대정맥. 아까 맨 처음에 해부학 때부터 했었고요. 우리 요 라인 잡는 거를 또 윤미 선생님이 얘기해 달라고 하셨는데 현장에서 라인 잡을 때 심폐소생 때는 주로 팔 쪽에다 하고요. 또 원칙이 어쨌든 심장이 역할을 못하는 상황이라 혈압이 너무너무 낮고요. 그래서 정맥 환류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먼 데다 잡으면 우리가 혈관에다가 겨우겨우 뭐 심폐소생 할 때 혈관 되는 거 진짜 힘들거든요. 겨우겨우 혈관 확보해놨는데 거기다 약 써봐야 심장으로는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원칙은 여기 팔꿈치, 팔 오목보다 위쪽에 있는 혈관을 확보해야 되고요. 그래서 보통 여기 이쪽에 잡아요. 근데 그 뭐 정맥 이름까지 알아야 될까? 뭐 그 브라키오 라디알리스 뭐 이런 거 확보하거든요. 세팔릭 베인 이런 거 확보하는데 그 이름까지는 알 필요는 뭐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또 들으시고 어차피 지금 듣는다고 다 기억이 나지는 않을 거고 그래서 이 정도 레벨보다 근위부 아까 배웠죠? 원위부, 근위부잖아요. 여기 팔 오목보다 근위부 쪽으로 잡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정맥, 우리 산모들 배가 나오기 시작하고 한 30주 넘어가기 시작하면 굉장히 숨차하고요. 다리가 붓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여기 정맥 환류라고 해서 어쨌든 피가 돌아와야 짜줄 거 아니에요. 안 돌아오면 피가 모자란 상태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아이가 들어앉잖아요. 점점 자궁이 커지면 얘네가 눌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정맥 환류가 안 됩니다. 심장으로 피가 돌아와야 이 피를 또 폐로 짜주고 다시 또 산소 교환시켜서 또 온몸으로 짜줄 텐데 여기에 정체된 피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지럽고 다리 붓고 숨 차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때는 어떻게 해라? 옆으로 돌아 눕혀라. 아까 옆으로 돌아 눕는 자세 뭐였죠? 리컨벤트 포지션 기억나죠? 그래서 왼쪽으로 돌아 누우면 좋아요. 그러면 아이가 이렇게 정맥을 누르던 게 해결이 되면서 정맥 환류가 일어납니다. 임산부를 심폐소생할 때도 이렇게 살짝 한 명이 손이 남는다면 아이를 왼쪽으로 제껴줘라라고 가이드라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맥 환류가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이따 기출문제 풀 때도 요 유사한 내용이 하나 나올 거예요. 그래서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아까 봤던 그림이죠? 요거는 조직 관류하는 거고, 요거는 폐 순환하는 거고, 그쵸? 그래서 계속 똑같은 얘기니까 넘어갈게요. 맥박과 혈압. 맥박은 이제 이렇게 우리 아까 여기 펄스 뛰는 거 느껴졌죠? 요 뛰는 현상을 맥박이라고 한다. 맥박점 우리 아까 동맥점 다 봤고요. 근데 이런 데서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심폐소생 때는 제가 말씀드렸죠. 목동맥과 넙다리 동맥 짚으셔야 돼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심폐소생 교육 가면요. 이미 구급대로 활동하고 계신 분도 그렇고 병원에 계신 분들도 덜어는 여기 짚고 있어요. 노동맥 짚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안 돼요. 노동맥은 이론적으로는 수축기 혈압이 80 미만으로만 떨어져도 맥박이 안 뛴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른 시점부터 펄스 촉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심장이 굉장히 미약하게 운동을 하고 있는 것까지 그래도 우리가 알려면 대혈관에서 확인하는 거고 이론적으로는 넙다리 동맥은 70 정도까지 목동맥은 60 정도까지는 그래도 펄스가 느껴진다. 실제로 보면 이거보다는 조금 더 낮아도 느껴지는 것 같기는 해요. 네, 근데 어쨌든 뭐 이런 것들 이론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수 있겠죠. 혈압은 뭐 이제 혈액이 혈관을 통과할 때 혈관 벽에 가해지는 압력을 혈압이라고 해요. 그래서 계산할 때는요. 심박출량 곱하기 이제 혈관 저항이라고 되는데 뭐 그런 식을 다 알고 뭐 그 식 가지고 풀고 뭐 이런 내용은 없는데 그래도 혈압이 이렇게 정의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심장이 이렇게 수축을 하면 심박출 그죠? 그래서 심실이 수축을 하면 수축기라고 하죠. 그때는 혈압이 최고조예요. 피가 온몸으로 쫙 뿜어져 나오는 그 순간 수축기에는 혈압이 점점점 올라가고 그 혈압이 쭉 가고 다시 심장이 이완을 해서 정맥으로 들어온 피를 받으려고 하는 그 이완기에는 혈압이 점점점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 말하는 뭐 혈압이 120에 80입니다. 라고 하는 거는 그 수축기 혈압의 최고조 하는 그 지점과 이완기의 최저 혈압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단위는 밀리미터 머큐리, 영어로는 millimeters of mercury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 이게 수은이거든요. 수은이 몇 미리 올라가 있을 때 그 수은주 기둥의 압력이랑 똑같냐를 보는 거고요. 뭐 읽으실 때 이게 잘 모르셔서 뭐 밀리미리 뭐 HG 밀리미리 뭐 수은 뭐 이렇게 하시기도 하는데 밀리미터 머큐리고요. 우리말로 뭐라고 했는데 제가 죄송해요. 우리말을 맨날 제가 까먹어요. 그래서 환자 설명할 때도 막 검색해서 알려주고 하는데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무슨 수은주 뭐 그런 건데 아무튼 요거는 이제 밀리미터 머큐리라고 읽으시면 맞아요. 동맥압, 정맥압 나누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둘 다 혈액량의 영향은 당연히 받죠. 피가 콸콸콸 밖으로 다 새버렸다고 생각을 하시면 내가 갖고 있는 피의 뭐 한 20%를 쏟았다. 그러면 혈액량이 적으면 똑같이 심장이 운동해도 당연히 혈관벽엔 저항이 적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당연히 혈액량이 적어지면 혈압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동맥압, 정맥압 다 마찬가지고. 근데 동맥압은 심장 수축하는 거에 영향을 받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심박출량 곱하기 동맥 저항은 수축 상태거든요. 네, 이게 혈압을 정의하는 뭐 요소들인데 심박출량이 결국 수축력 곱하기 심박동수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 이제 수식 나오고 뭐 이러면 이제 머리 아프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요 네 가지만 알아두시고 정맥압은 혈액량이랑 정맥의 수축 상태. 네, 정맥도 축 퍼져 있으면 이 뒤에 있는 그림 보시면 조금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요거 이따 보여드릴게요. 네. 쇼크는 뭐냐? 이게 뭔가 혈압이 떨어져서 혹은 심장이 일을 못해서 어떤 원인이 되었든지 폐는 일을 잘하고 있어. 산소는 충분한데 그 산소를 가진 조직에 결국 혈액이 조직으로 잘 가지 못하는 상태를 쇼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초 조직들이 산소를 못 받는 상황을 쇼크라고 하고요. 이런 쇼크가 오기 전에 보통 혈압이 이제 좀 떨어지려고 하는 그 시점에 우리 몸이 가만히 보고 있지 않습니다. 보상 기전이 당연히 있고요. 제일 먼저 발생하는 건 말초혈관 수축, 심박동수 증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서 이게 사고가 나서 피가 많이 난 사람을 이송을 할 때 혈압이 떨어지기 전에 그 이전에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 사인은 요겁니다. 요거. 심박동수 증가. 심박동수가 아까 저희가 자동능이 있다고 했죠. 그 SA 노드, 그러니까 동반결절에서 만들어내는데 일반적인 사람은 특별한 문제가 없을 때 60회 사이에서 100회 사이로 자동능이 있어요. 근데 운동선수들은 조금 더 덜 뛰기도 해요. 워낙 짜주는 힘이 세기 때문에 50회까지 보고요. 또 잘 때는 한 50회까지 떨어져요. 네. 그런데 그거보다 낮으면 문제가 되고 그것보다 높아도 문제가 됩니다. 보통 120회 넘으면 문제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피가 많이 새서 혈량이 줄어들면 그것도 저혈압이 발생하겠죠. 보상기전으로 혈압이 떨어지기 전에 얘부터 증가해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혈압 괜찮네? 혈압 120, 80 유지 잘 되네? 피 별로 안 났나 보다? 가 아니에요. 혈압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미 늦은 겁니다. 그래서 항상 소통할 때 어차피 그 뭐 풀바이탈 다 말씀하시게 될 텐데 뭐 이 사람은 혈압이 어떻고 레이트가 어떻고 뭐 숨은 얼마 쉬고 있고 그런 거 하나하나가 다 상태에 도움을 주는 거고 혈압이 전부가 피난다고 혈압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고 항상 심박동수의 증가가 선행이 된다는 거를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보상작용을 열심히 발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혈압 유지가 안 될 때 그때 저혈압이 오고 쇼크가 발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요거는 네이버 서울대학교 뭐 의학정보 병원 의학정보에서 가져온 건데요. 뭐 정의는 결국 똑같아요. 정의는 뭐 됐고 요거 알려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책에는 요 내용이 없고 나중에 뒤에서 또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뒤쪽 책은 이게 내용이 뭐 있는지 몰라서. 근데 쇼크의 분류를 지금은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하고 있고요. 요게 문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알고 계셔야 돼서 이거 설명드리려고 이 내용을 가져온 거고 저혈량성 쇼크, 하이포볼레믹 샥은 그냥 말 그대로 피가 빠지거나 물이 줄어든 겁니다. 네, 그래서 밖으로 피 새는 거 아니면 물을 너무 못 먹은 거 탈수 요게 대표적인 예가 될 거고요. 시민성 쇼크는 뭐냐면 피는 충분히 있는데 피를 결국 온몸으로 짜줘야 되잖아요. 심장이. 짜줘야 걔네가 관리가 될 텐데 피는 충분한데 심장이 일을 못하는 거예요. 뭐 꼭 심근경색이 아니어도 그런 일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부전이 오는 거죠. 네, 심근경색은 아주 대표적으로 급성으로 오는 심부전 상태인 거고 어쨌든 심장이 일을 못해서 조직으로 피가 안 가서 조직 관리가 안 돼서 쇼크가 온다? 그게 이제 시민성 쇼크. 이 시민성은 이제 카디오제닉, 심장이 원인이다라는 얘기예요. 마음심 그거 아니에요. 머리, 심리적인 게 원인이다 할 때 그 시민성이 아니라 심장 원인이다. 그래서 심장이 일을 못할 때. 요거는 시민성 쇼크로 분류하고요. 폐쇄성 쇼크, 요게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혈관 흐르는 길목 어딘가가 꽉 막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방금 순환계 배웠죠? 그래서 심장에서
돌아나가는 동맥, 모세혈관, 정맥. 근데 그 사이 어딘가에 뭔가 큼직하게 꽉 막혀서 걔네가 일을 못할 때. 심장 외의 것들. 근데 심낭압전 이게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심낭압전은 그러니까 심장 주변에 물이 가득 차서 심장이 일을 못하게 만드는 상황인데 그거는 심장 자체가 일을 못한다기보다 다른 원인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폐쇄성으로 분류를 해요. obstructive shock. 그 다음에 폐색전증, 폐혈관에 피떡이 잔뜩 쪄 있을 때 이것도 폐쇄성 쇼크에 들어가고 긴장성 기흉. 기흉이 심하면 이제 숨 못 쉬는 거 아까 우리 잔뜩 뭐 보셨죠? 제가 설명을 많이 해드렸는데 그게 더 진행이 되면 그냥 폐에서 이렇게 산소 들락날락 하는 거 안 되는 정도에서 벗어나서요. 아예 한쪽 폐 공간이 외부에서 들어온 공기로 가득 차버리면 그냥 심장을 한쪽으로 밀어 제껴버려요. 네. 그리고 기관지도 한쪽으로 완전히 밀어 제껴버리면 걔네들이 아예 일을 못하는 그래서 심정지가 오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래서 텐션 유모소락스, 그다음에 펠카드 에퓨전에 의한 카디악 탐포나데, 그다음에 펄모너리 엠볼리즘 요 세 가지 요게 폐쇄성 쇼크에 들어가요. 요거는 그 기전이 좀 헷갈리시면 외워버리세요. 얘 빼고는 나머지는 좀 생각하면 되거든요. 얘는 그냥 외워버리시면 되고 분포성 쇼크, 디스트립티브 샥인데 요거는 이제 요 세 가지에다가 이제 예전에는 뭐 뉴로제닉 샥이라고 신경인성 뭐 쇼크라고 따로 분류가 있었는데 이게 여기에 들어가요 이제는. 그래서 폐혈증, 뭐 부신기능 부전, 아나필락시스 이래서 이제 혈관의 말초 저항이 우리 혈압에 영향 미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우리 아까 여기 동맥압, 정맥압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혈압, 정맥의 수축 상태가 영향을 준다고 했는데 말초에서 얘네가 완전히 이완돼서 쫙 퍼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차야 되는 혈액이 늘어나다 보니까 정작 조직으로 가는 혈액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림 보여드릴게요. 요거거든요. 말초혈관이 원래는 이 정도여야 되는데 톤이 너무너무 이완을 심하게 해버려서 이쪽으로 혈액이 다 새버리는 거예요. 조직액들, 혈액들 다 이런 데로 새버려서 정작 필요한 effective circulated volume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우리가 진짜 필요한 조직에서 받아야 될 혈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거죠. 요거를 분포성 쇼크라고 하고 폐혈증 상태는 그 염증 반응이 너무너무 심하게 와서 말초혈관이 이렇게 다 이완해 버려요. 네, 조직액으로 다 빠집니다. 그래서 쇼크가 오고요. 아나필락시스도 마찬가지. 일종의 면역 반응인데 너무 극단적으로 심한 면역 반응이 오다 보니까 이것도 폐혈증처럼 말초에서 조직으로 다 빠져버리고요. 부신기능 부전 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요거는 뭐 사실 이게 뭐 급성 질환이라고 하기는 조금은 어려워서요. 요거는 뭐 문제에서 나올 건 아니라 이거 기전까지 다 알긴 좀 어렵고 근데 이제 스파이널 샥은 문제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말초에서 그러니까 뉴로제닉 샥, 신경인성 쇼크를 말씀드리는 건데 아까 제가 뇌에서 이제 경추 따라서 이렇게 척수가 내려온다고 했죠. 척수까지는 중추신경에 해당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우리 숨 쉬는 거 조절하고 심장 뛰는 데도 영향을 주고 또 하나는 이렇게 말초 혈관이 얼마나 수축하고 이완할 거냐를 거기에서 신호를 줘서 조절을 해요. 내가 나 혈관 이완시켜야지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자동적으로 거기 꽤 윗레벨에 있는 척수에서 조절을 하고 있는데 목이 다치면 거기 기능을 상실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신경이 상하면서 그 말초 혈관의 수축과 이완을 관장하는 그 척수에 있는 그 어딘가가 다쳐버려서 기능을 못해요. 그럼 마찬가지로 말초 혈관이 다 이완해 버립니다. 네, 이쪽으로 필요한 혈액이 다 새요. 그러면 정작 필요한 장기는 혈액이 적은 것 같은 효과. 이게 바로 분포성 쇼크. 네, 이해되시죠? 그리고 증상은 우리가 이제 어떤 징후를 보고 알 수 있느냐? 빈맥 말씀드렸죠? 피 세면 제일 먼저 오는 거 빈맥이고요. 피 셀 때뿐만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저혈압이 오면 우리 몸은 혈압을 올리기 위한 기전으로 심장을 더 빨리 뛰게 만들어요. 네.
그리고 차고 축축한 피부. 이게 심장을 빨리 뛰게 만드는 그 과정이 결국은 교감신경이 항진되는 상황이거든요.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면서 말초에 있는 혈관을 수축을 시킵니다. 그래서 말초에 있는 혈관이 수축이 되면 피가 덜 가니까 차가워지고요. 발한이 생겨요. 땀이 나요. 그래서 축축해지는 거예요. 차고 축축한 피부를 되게 문제 중에 이렇게 그 뭐야 힌트라고 해야 되나? 네, 그렇게 제시를 딱 해주거든요. 그럼 그거를 딱 캐치를 하시면 돼요. 아, 이 사람 쇼크 상태인 거를 이 문제에서 이렇게 표현했구나. 차고 축축한 피부, 쇼크 상태인 거예요. 그다음에 어쨌든 그 볼륨이 부족해지는 상태. 결국 콩팥으로 가는 혈량이 부족해지니까 소변량도 감소하고요. 우리 몸은 어쨌든 결국 저혈압으로 빠지면 가장 중요한 장기를 살리려는 노력을 끝까지 하거든요. 팔다리를 포기하고, 그 다음에 내장, 장으로 가는 혈류를 줄여서 그쪽에서 뭐 일어나는 일들을 좀 포기하더라도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폐, 심장, 콩팥, 머리, 여기는 끝까지 혈류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데 이게 너무너무 진행하면 그것마저 이제 유지를 못하고 머리로 올라오는 혈량이 줄어들면 이제 의식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인을 주면서 뭔가 이런 것 같은 상황을 줬다. 뭐 어디서 뭐 피가 나더라. 뭐 팔이 뭐 잘렸더라. 예를 들어 다쳐서 팔이 부러졌다. 피가 나더라. 개방성 골절이 보인다. 근데 환자가 뭐 빈맥이고 뭐 차고 축축하다. 네, 뭐냐? 저혈량성 쇼크.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일단 문제 그렇게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그림 아까 봤죠? 정상은 이렇게 돼 있고 우리가 혈압에 영향을 미치는 건 피의 양. 이렇게 있는데 피의 양이 늘어나면 얘네가 당연히 압력이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말초 혈관이 수축해버리면 여기가 수축하면 피의 양이 똑같다면 이쪽에 몰리는 피가 많아지니까 혈압이 늘어나겠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네들 그대로인데 얘가 일을 더 열심히 하면 마찬가지로 이쪽에 압력을 더 많이 받겠죠. 혈압이 늘어나는 거는. 네, 그런 기전들이 있고 피가 새면 네, 이렇게 돼요. 말초혈관 수축하고 노력하는 거 보이죠? 얘네도 더 빨리 뛸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가 너무 많이 새버리면 그땐 쇼크로 가요. 이게 저혈량성 쇼크.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많이 설명드린 것 같아요. 네, 디스트리뷰티브 셔. 분포성 쇼크. 네, 한글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